예. 지난 시간에 394쪽 자폐아 2라는 작품을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395쪽) 보겠습니다. 운다라고 하는, 위에서 여섯째 줄 운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감정인데, 오줌과 함께 자, 이 작품에서 1년 꿈속 내용에서 오줌을 싼다, 그 다음에 난 어린아이처럼 운다, 이 두 가지가 어떤 연상이 되는 것이죠. 연상의 고리로 진행이 됩니다. 오줌과 운다. 의미상으로,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동등한 등가는 아니죠. 관련돼 있을 뿐이죠. 자, 우리가 프로이트가 말한 압축과 전이, 그것을 락강이 언유와 한유로 다시 설명을 했다고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우리 무의식 이론이니까, 무의식 혹은 꿈의 이론, 이제 다른 것들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거 두 개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프로이트가 언유와 미안합니다. 꿈의 이론 혹은 무의식의 이론, 압축과 전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을 락강이 언유와 환유로 재해석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꿈 작업이 일어나는 하나의 원리, 다른 말로 하면 무의식의 법칙, 뭐 이렇게 규칙, 이렇게 말해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 꿈에서 오줌을 싸는 장면에서 내가 울죠. 자, 이게 꿈이 만들어지는 꿈 작업의 규칙으로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한다면, 프로이트식으로 해석하면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압축일까? 전이일까? 전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그건 동등한 등가성을 갖는 게 아니니까. 이것의 원리는 뭐예요? 이것의 원리는 등가성 혹은 유사성. 이것의 원리는 뭐예요? 인접성. 인접성이라는 것은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것은 A와 B가 결합돼서 C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겠어요? 예. 운다에서, 오줌을 산다에서 운다로 전개됐을 때 이게 압축이냐 전이냐, 그죠? 꿈은 두 가지 이 규칙을 보통 가지고, 그죠? 무의식이 이렇게 드러난다 그랬죠? 현실화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꿈도, 이 꿈에서 이런 구성 요소들, 꿈을 이루는 요소들을 그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어떤 대목이에요? 395쪽 위에서 여섯째 줄입니다. 운다는 슬픔의 감정 표현인데, 그것은 오줌과 함께 신체로부터 배출되는 부정적 물의 이미지라는 점에서 하나의 계열체를 형성한다. 그래서 일종의 슬픔과 좌절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내가 말하려 하자 오인이가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일단 전도된 것인데, 현실이 전도된 것이죠. 오인이는 말할 수 없는 자폐아인데 갑자기 꿈에서 말을 했으니까 소망이 성취된 장면이죠. 그죠? 그런데 또 오인이가 하는 말의 내용은, 그죠? 시끄럽다, 헛소리 하지 마, 이런 것이니까 그러한 소원은 헛된 것이다. 그러한 소망은 헛된 것이라는 좌절이죠. 이게 두 가지가 또 중첩되어서 이런 꿈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외현적 꿈 내용에 함축되어 있는 잠재적 꿈 사고는, 자, 이거 여러 번 했어요. 이 용어가 뭐 내가 만들어서 쓰는 용어가 아니고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게 뭐예요? 잠재적 꿈 사고. 이게
실제 꿈으로 나타난 것이 뭐예요? 외현적 꿈 내용. 그죠? 요게 X면 요게 Y라 그랬죠. 꿈을 해석하는 것은 이 과정을 밟는다. Y로부터 X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죠? 요게 꿈 작업이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이게 꿈 작업이죠. 그 꿈 작업의 원리가 압축과 전이라는 거죠. 프로이트가 설명하는 게. 여러 번 지금 반복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무의식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계속 내가 나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다시 이 문장 봅시다. 따라서 이 외현적 꿈 내용에 함축되어 있는 잠재적 꿈 사고는, 그죠? 이 문장 이해가 되죠? 외현적 꿈 내용에서 이걸 찾아내는 것이죠. 이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이것이 X가 뭐냐? 그죠? 이게 바로 꿈의 해석이죠. 그게 바로 책 제목이잖아요. 프로이트가 쓴 책 제목, 꿈의 해석. 그죠? 잠재적 꿈 사고는 무의식의 욕망이 지향하는 소망 성취와, 그죠? 기본적으로 꿈은 혹은 무의식은 이 이드의 욕망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원은 대체로 현실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어떤 욕망이기 때문에, 소망이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죠. 근데 꿈은 소망 성취라는 하나의 원리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기본적인 원리지만 그걸 또 뭐예요? 억압하는 무의식도 작용하기 때문에, 검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좌절시키죠. 그래서 왜곡된 결과가 꿈이다 혹은 정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힘이 충돌해서 정상이 뭐래요?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연에 나오는 이 진술은 현실 속에서의 얘기니까, 현실은 이 이연에서 잘 나타나죠. 모든 게 헛된 것이죠. 그죠? 이 우인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이 모든 게 헛것이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395쪽 밑에서 8째 줄 보세요. 우인의 자폐의 공간은 시적자의 연민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시적자의 내면 양상과 부합되는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죠? 우인이를 보면서 우는 것, 우인이가 오줌 사는 걸 보면서 우는 것, 이것은 내가 우인이하고 어떤, 그죠? 관계가 밀접한 심리적 관계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조카니까 슬프고, 이거보다는 더 심리적인 어떤 관계가 있다, 밀착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기도 뭔가 연민의 대상이지만 시적자의 내면 양상과 부합한다. 왜냐하면 이 시집에 나오는 다른 시들을 다 찾아보면 자기 자신도 어떤 상처받은 영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 무덤 좀 열어주세요. 이런 거 보면 자기가 무덤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죠? 다른 시에서 그런 대목들이 발견됩니다. 또 이 시집의 제목이 오늘 밤 잠들 곳이 마땅찮다인데, 그 제목에 해당되는 시 오늘 밤 잠들 곳이 마땅찮다에서 집, 그죠? 방, 이런 것이 존재의 상징이다. 그런데 잠들 곳이 마땅찮다는 것은 집이 없다는 거겠죠. 방이 없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안주하지 못하고 어떤 불안한 어떤 정신이 자아 속에서 갇혀 있다.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되었다. 그러니까 우인이라는 이 자폐아가 등장하는 것은 반드시 조카로서 등장하는 것뿐만 아니고 자기 자신의, 화자 자신의 모습을 대변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396쪽 위에서 셋째 줄. 아버지 무덤 좀 열어주세요. 무덤에 갇혀 있다는 거죠, 자기가. 뭔가 폐쇄된 곳에, 밀폐된 곳에서 뭡니까? 나오고 싶어 하지만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96쪽. 지금 우리는 이 시적 화자, 김점용 시에 나오는 화자의 무의식을, 그죠? 잠재의식을 탐색하고 있는데, 우선 뭐예요? 자기 자신의 애인과의 관계,
이성과의 관계, 두 번째는 조카 우인이하고의 관계, 이제는 어머니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의 관계, 이렇게 이제 관계를 중심으로 그 화자의 심리 상태 혹은 무의식 상태를 지금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한번 이 작품을 해석할 때 언급한 것이지만 이연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도 이 말이 마치 말실수처럼 그죠?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것은 역시 이 화자의 무의식 세계에 아버지에 대한 정오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자기가 의도하고 한 말이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말인데 상당히 문맥과는 상관없는 그죠? 그런 어떤 하지만 오히려 이런 뭐예요? 말실수가 말한 사람의 무의식을 더 진실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프로이트가 무의식이 현실화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 그게 뭐예요? 이 X가 Y가 되는 것이 바로 무의식이 현실화되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제일 먼저 꿈을 들었고 그 다음에 든 것들이 있어요. 바로 말실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농담. 그 다음에 갖가지 정상들인데 요 정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구나 경험하는 거니까 그죠? 이건 가벼운 것이죠. 이 정상은 이 뭐 병원 가서 치료받을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이것도 정상이에요. 정상 중에서도 아주 가벼운 정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무거운 정상으로 이제 이게 갈 수가 있겠죠. 다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꿈도 정상입니다. 무거운 것으로 갈 수 있죠. 그게 이제 신경증이라는 유형이 있고, 옆으로 쓸게요. 그 다음에 도착증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신병이 있다. 그 각각에도 이렇게 유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다 정상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금 얘기한 건 여기에 속하죠. 그죠? 오히려 여기에 이 무의식의 이 X가 잘 나타난다는 거. 꿈으로도 나타나고, 말실수로도 나타나고, 농담으로도 나타나고. 그래서 친구들이, 그죠? 농담하거나 말실수하는 걸 잘 들으면 그게 뭐예요?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의 무의식이, 즉 진실이 잘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술자리에서 농담하거나 말실수 많이 하죠. 그때 그 사람의 진실이 잘 드러난다. 치중 진담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소위 말하는. 네. 이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할 만해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니까. 이 신경증으로 가면 이제 참고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히스테리. 보통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히스테리. 그 다음에 강박증이 있어요. 이건 남성들에게 많이 나타나요. 강박증. 독차증에 해당하는 것은 대체로 성적 욕망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여기 도착증에 해당돼요. 정신병에 해당되는 게 바로 정신분열증, 그 다음에 자폐증. 이것도 그러니까 자폐증이면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이 정도가 심한 것이죠. 그 정상의 정도가. 근데 우리 학생들이 관심 있는지 모르지만 요거는 이제 우리 시를 해석하는 거하고는 딱히 관련되는 건 아닌데 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역시 교양 차원에서 우리 교양 수업이니까요. 교양 차원에서 조금 이것과 연관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프로이트나 그 프로이트를 충실히 재해석하고 있는 락강에 의하면 요런 정상의 이 정도 차이가 왜 나타나는가? 이게 소위 말하는 이 관계로 얘기하죠. 이걸로 설명합니다. 이건 약간 참고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신분석학의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설명하는데, 이 아들은 원초적으로 어머니하고의 관계에 뭐예요? 아주 익숙하고 밀착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이자 관계다. 두 사람만의 관계다. 이것은 원초적 관계입니다. 즉, 원초적 관계라는 것은
문화 이전에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고 이런 건 다 문화잖아요. 원초적이라는 것은 문화 이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이 이자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뭐 이건 생물학적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태어나서 어머니가 젖을 먹이고 양육하니까 어머니하고의 관계가 심리적으로 요 원초적 관계예요. 이건 언어 이전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관계에 머물러 있으면 이건 너무 뭐예요? 행복하고 욕망이 100% 자기 자신의 욕망이 100% 만족되는 그런 원초적 유토피아 같은 것인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뭐를 못해요? 대표적으로 언어를 배워야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고 사회생활이 가능하고 어떻게 돼요? 성인으로서, 그죠? 주체로서 성립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심리적으로 주체가 될 수 없죠.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버지를 이제 이건 친아버지라는 뜻이 아니고 부성 사회적 원리다. 이건 아버지의 이름이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언어의 세계다. 다른 말로 하면 사회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오이디푸스 삼각형에서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 우리 친아버지 이렇게만 자꾸 생물학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상징이에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언어, 다른 말로 하면 사회성이에요. 근데 어머니의 관계는 이게 필요 없거든요. 언어도 필요 없고 사회성도 필요 없어요. 언어를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 관계만 머물러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죠. 주체가 될 수 없고 성인 주체가 될 수 없으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즉 언어를 받아들이고 사회성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은 이 아이 입장에서는 이걸 포기해야 되는, 100%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깨어지는 좌절감을 맛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해요. 이건 100% 만족이 이루어지니까. 언어를 통한 만족은 항상 뭐예요? 부족한 거예요. 2% 부족한 거죠. 왜? 언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욕망을 만족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언어를 습득하고 언어를 통해서 모든 이 욕망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이 뭐예요? 이 직접적인 만족이 아니에요. 언어는 항상 간접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 속에서 언어를 통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체로서 활동한다는 것은 간접적 욕망을 100% 이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걸 안 받아들이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언어도 할 수 없고 사회생활도 어렵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도 안 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체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양자택일인데 여기에 머물러 있느냐, 이걸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주체가 될 수 없고 주체가 되려면 이게 그죠? 손상되는, 이게 뭐예요? 훼손되는 불행을 경험해야 돼요. 이게 바로 프로이트와 락강이 설명한 오이디푸 콤플렉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이 아버지의 세계를 안 받아들이고 싶어 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거기에서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걸 받아들이긴 들었는데, 그죠? 이 세계와 어머니와의 세계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겠죠? 그 정도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받아들인 사람이 갈등을 겪는 게 신경적이고요. 이 경우는 아예 안 받아들인 거예요. 이해가 하겠습니까? 왜 이런 정상의 강도 차이가 나타나느냐? 요걸로 설명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 요걸 거절했어요. 아예 안 받아들였어. 이 아이의 입장에서, 아들의 입장에서는 언어가 없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게 이 단계입니다. 아예 안 받아들여. 이걸 말소. 아버지의 말소. 아버지 이름에 폐쇄. 말소.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안 받아들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세계에 머물러 있어서 본인은 심리적으로 엄청 행복하지만 이 주체가 될 수 없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도 나눌 수 없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였는데 그 안에서 뭔가 갈등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고 이건 아예 안 받아들여요. 자, 그러면 간단히 얘기해서 이 정상의 정도 차이는 뭐예요? 아버지에 대한, 그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냥 아버지라 그러면 뭐예요? 친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이름이란 것은 언어의 세계 사회성이에요.
그 언어의 세계 사회성에 대한, 그죠? 거부의 정도에 따라서, 거절의 정도에 따라서 이 정상의 정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정신분석학의 기본 이론입니다. 예. 뭐 더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왜 이런 정상이라는 게 나타나는가, 그죠? 그 아까 얘기했죠. 꿈, 말실수, 농담 이런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니까 이건 가볍고 사소한 것이지만 그 안에도 뭐예요? 이 갈등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이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이런 이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김점정 시에 어머니하고의 관계가 중요하죠. 왜? 어머니가 등장하는 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버지는 아까도 등장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정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곳곳에서 많이 발견했어요. 자, 이제 어머니하고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이거 우리가 공부한 작품이에요. 중간고사 이전에 한번 다시 읽어보고 좀 빨리 넘어갑니다. 박도영. 소가 어머니를 죽이다. 읽어보세요. 외출했다 돌아오니 외양간에 소가 외로워 보인다. 배가 고픈 줄 알고 풀을 주었더니 먹지 않는다. 펌프질로 물을 받아 세수를 한다. 소가 안채 기둥에 매여 있다. 얼굴에 비누칠을 하자 말고 왜 집에 아무도 없냐고 소에게 묻는다. 소는 대답하지 않는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하다. 내가 괜찮다며 말하라고 하자 소는 자기가 어머니를 죽였다며 운다. 문득 안심이 된다. 하지만 나는 슬퍼해야 하므로 소 머리를 안고 함께 운다. 소 얼굴에 비누거품이 가득하다. 내가 어디에 묻었냐고 묻자 부어가 펌프 밑에 묻었단다. 그리고 또 운다. 하나뿐인 어머니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 어디서든 자발적으로 망가지고 싶었다. 내 안에 칼을 품고 있었구나. 비누로 씻어 섭취할 양이면 나보다 더 간절하게 지나간 삶 전부를 되돌리고 싶으실 아버지의 세 번째 아내, 어머니. 예, 이것은 1년에서 꿈을 얘기하고 2년에서 현실적인 생각을 얘기합니다. 현실에서의 생각. 자, 이 꿈은 소가 등장합니다. 그죠? 꿈에서 동물이 등장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그것도 어떤 분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죠? 주인공의 분신일 수도 있고 상대방의 분신일 수도 있고. 근데 소가 외로워 보인다 이랬어요. 배가 고픈 줄 알고 풀을 주었더니 먹지 않는다. 펌퍼질로 물을 받아 세수를 한다. 소가 안채 기둥에 매여 있다. 얼굴에 비누질을 하다 말고 왜 집에 아무도 없냐고 소에게 묻는다. 소는 대답하지 않는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하다. 소는 자기 어머니를 죽였다며 운다. 여기 또 운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네. 문득 안심이 된다. 이거는 이제 심리인데 이 주인공 화자의 심리가 꿈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심리가 이 뭐예요? 보통 평범하지 않죠. 어머니가 죽었다면 분노가 일어날 텐데 안심이 되니까 이것은 뭔가 심리 속에 어머니에 대한 어떤 거부감, 저주감 이런 게 정오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슬퍼해야 하므로 이거는 뭐예요? 가식이죠. 그죠? 겉으로는 슬퍼해야 되는 거죠. 소 머리를 안고 함께 운다. 소 얼굴에 비누 거품이 가득하다. 자, 비누 혹은 비누 거품은 이거 우리 중간고사 때 시험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죠? 속죄를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상징적 의미를 이 꿈속에 나오는 비누는 왜냐하면 소가 죽였다는 것은 내가 어머니를 죽이고 싶었는데 소가 죽였으니까 아까 동물은 분신으로 많이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나의 분신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소가 대신 했던 것이죠. 비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에 대한, 그죠? 죄를 씻는 것이니까 속죄 의식이다. 항상 뭐예요? 어떤 행위, 그죠? 범죄 행위 같은 것에는 속죄 의식이 같이 동반하죠. 이 꿈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 얼굴에 비누 거품이 가득한 것도 의미심장하죠. 왜? 내 얼굴에 묻어있던 비누 거품이 소 얼굴에, 그죠? 옮겨가서 묻었으니까 소와 나는 같은, 그죠? 정체를 가졌다. 같은 속죄의식을 갖는다. 그러니까 나의 분신이다. 소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섬뜩한 것은
어머니를 펌프 밑에 묻었으니까 아까 펌프물을 받아서 세수를 했죠. 그 물이 바로 어머니가 묻혀 있는 그 물이다. 이러니까 어떤 순환, 그죠? 재와 재의식과 속재 사이의 순환 관계 같은 것을 이 꿈이 상당히 암시적으로 보여준다. 어머니하고의 관계도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보세요. 보통의 오이디푸스, 일반적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아버지에 대한 정오심이 있고, 왜 경쟁자니까 이건 내가 받아들이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니까. 근데 어머니하고의 아주 원초적 관계, 이자 관계라고 하는, 그죠? 밀착된 관계거든요. 이게 보통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인데, 이 김점용 씨에 나오는 이 주인공의 경우는 아버지에 대한 정오뿐만 아니고 어머니에 대해서도, 그죠? 이중의 정오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복잡해. 그죠? 보통의 오이디푸스 관계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더 심각한 관계에 있다. 심리 상태가. 일단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연을 보면 하나뿐인 어머니로부터 도망치고 싶다. 어머니하고도 멀어지고 싶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망가지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게 자학 같은 것이죠. 그죠? 위악 같은 것이죠. 스스로를 이제 망가뜨리는 쪽으로. 왜냐하면 이 아버지에 대한 정오가 플러스 어머니에 대한 정오까지 있으니까 이 소위 말하는 오이디푸스 관계보다 더 심각하다. 그래서 자학 혹은 위약적인 양상으로 망가지고 싶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칼을 품고 있었구나. 정오심이 있었다는 거죠. 비누로 씻어 속죄할 양이면. 그죠? 이래서 우리가 아까 해석했던 비누라고 하는 것이 속죄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줍니다. 근데 그 다음에 충격적인 것은 이 어머니도 뭡니까? 내가 어머니를 정오하지만 사실 그건 연민이 섞인 것이죠. 왜냐하면 나보다 더 간절하게 지나간 삶을 되돌리고 싶으신 어머니, 아버지의 세 번째 아내 어머니. 이것도 현실하고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예. 실제 김정용 아버지 엄마의 관계가 이런 관계다라고 자꾸 착각하고 김정용 시인을 보면 색안경을 끼고 김정용 시인을 보면 김정용 시인은 피곤하겠죠. 예. 이건 일종의 설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학이니까 어떤 상상력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어머니의 삶도 불행하다. 그러면 모든 이 불행의 원인은 아버지로부터 왔겠죠. 그죠? 이제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그동안 쭉 곳곳에서 부분 살펴봤는데 이제 어머니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설정되었다는 거죠. 397쪽 밑에서 그 위에는 다 내가 해석하면서 설명한 것입니다.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97쪽 밑에서 넷째 줄. 멜라니 클라인에 의하면 불안과 죄책감은 사실상 파괴 충동에 대한 반작용이다. 멜라니 클라인이라는 사람도 정신분석 학자입니다. 이제 이 김정용 씨를 잘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신분석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프로이트, 락강 위에도 많은 정신분석 학자들이 있어요. 예, 그 중에 이 멜라니 클라인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성 정신분석 학자입니다. 그래서 여성 입장에서, 그리고 여자아이 입장에서 정신분석을 새롭게 분석한 사람인데요. 이런 얘기는 꼭 멜라니 클라인 얘기가 아니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만한 얘기죠. 우리가 불안을 항상 느끼고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어떤 공격 본능에 대한 반작용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파괴, 충동에 대한 반작용으로 죄책감이 항상 뒤따른다. 혹은 불안이 따른다. 죄책감은 초자의 형성과 섭취의 산물인데, 초자라는 것 한번 설명했죠?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드, 자, 초자.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프로이트가 찾아낸 인간 정신 구조죠. 초자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이드는 라틴어입니다. 이드. 영어로는 it이에요. it 알죠? 독일어로는 s. 맞나요? 독일어 한 사람? 이게 다 같은 용어인데 이건 이제 라틴어이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이드라고 부른 것입니다. 바로 그것.
바로 그것.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뭐라고 딱 정체가 없으니까. 이게 뭔가 미지수가 물음표 같은 것이니까 그것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있긴 있는데 뭐라고 이름 붙이기 어려우니까 그것. 내가 한번 얘기했죠. 우리말로 가장 좋은 번역은 그 시기다. 이렇게 말했죠. 그 시기가 그 시기에서 그 시기하다 할 때 그 시기입니다. 예, 우리가 우리말에도 그 시기는 뭐라고 딱 지칭하기 어려울 때 쓰는 용어가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다. 이들을 설명하려고 했던 게 아니죠. 이 초자아를 설명하려고. 초자아는 주로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종교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큰 자아입니다. 나의 자아를 위해서 나의 자아에게 명령을 주로 내리는 그저 큰 자아. 주로 종교적 혹은 도덕적, 윤리적 관점. 여기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고 또 이들의 뭐예요? 충동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이 자아는 그죠? 중간에 끼어서 그걸 조율한다. 뭐 이렇게 지금 이해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드와 초자아는 정반대인 것 같죠. 왜? 이드는 리비도, 소위 말하는 욕망의 세계고 초자아는 종교적 세계, 더 뭐예요? 숭고한 이상의 세계, 이념의 세계 이런 것이니까 그죠? 윤리적인 세계 이런 거니까 완전 반대인 것 같죠. 근데 이게 서로 통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통해버리면 이드의 에너지와 초자의 이 뭐예요? 세계가 통해버리면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 혹은 파시즘, 독재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 그 인간 정신의 에너지가 저렇게 소위 말하는 연합을 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정신분석학자들이. 그럼 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전쟁을 막 그죠? 일으키기도 하고 폭력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힘으로 초자의 힘으로 이 뭐예요? 파괴적 본능이 혹은 욕망이 분출되어서 큰 힘을 발휘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자아가 맥을 못 추는 거죠. 그죠? 자아가 컨트롤할 수 없어서. 자, 그게 바로 초자아입니다. 초자의 형성과 섭취의 산물인데 아이는 젖가슴 아버지의 남은 건 자기의 똥을 어머니로부터 훔치기 위해 어머니를 물어뜯고 토막내어 어머니를 차지하고 싶어한다.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니까 물어뜯고 삼키고 자기 걸로 자기와 완전히 하나가 되고 싶어한다. 이렇게 해서 공격 본능이 나타난다. 이게 이제 멜라니 클라인의 설명인 겁니다. 이게 뭐 실제 엄마를 죽이고 이런 건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 아이는 어머니를 아프게 했던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내사한 어머니의 보복으로서 똑같은 처벌을 자기도 그죠? 벌을 받고 싶어한다. 심리적인 얘기입니다. 다 심리적인 얘기예요. 이런 이론을 이제 멜라니 클라인이 얘기하죠. 왜 내가 이걸 참고하고 있나 하면 이 시에서 어머니하고의 관계를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론을 한 번쯤 참고해서 도대체 이런 무의식이 왜 생겼느냐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398쪽으로 갑니다. 어머니에 대한 살해 욕망 혹은 탈출 욕망, 왜냐하면 어머니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고 했으니까 그 이면에 어머니에 대한 연민이 있죠. 우리가 이언을 읽어보면 그걸 알 수 있죠. 그죠? 암시적으로 그게 나타납니다. 동정과 연민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해서는 이게 상당히 이중적이죠. 그죠? 자, 이렇습니다. 정오와 뭐가 같이 있어요? 연민이 같이 있죠. 동정이 같이 있고, 아버지는 일방적인 정오고. 자, 우리가 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 김점정 시에 나타나는 주인공 화자의 무의식 세계는 이 오이디푸스 관계로 우리가 좀 요약해보던, 약간 도식적이긴 하죠. 도식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아버지에 대한 정오, 어머니에 대해서는 정오 플러스 연민. 이게 이중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 상당히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버지에 대한 정오와 어머니에 대한 정오가 이렇게 결합될 때는 가장 정오심이 세상에 대한
그죠? 불만과 정오심이 강해질 것이고, 아버지에 대한 정오와 어머니에 대한 연민이 이렇게 결합되는 심리 상태에서는 이 두 개가 약간 뭐예요? 균형을 맞추겠죠. 정오심과 연민이 같이. 그렇게 우리가 한번 좀, 그죠?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분석적으로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398쪽)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에 대한 일방적인 부정, 그죠? 아버지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정오심을 갖고 있죠. 달리 어머니에 대해서는 정오와 연민이 교차한다는 점이다. 자, 그래서 또 다른 시 한 편을 살펴봅니다. 어머니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이중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김영건, 예, 좀 옆으로 전달하고 가까우니까 예, 읽어볼까요? 텔레비전에서 연인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방영 중이다. 후기들이 잠옷을 입고 결혼을 한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린다. 결합이 잘 안 되는 커플이 있다. 그 이유를 밝혀야 하는데 그들은 변명만 한다. 사회자는 변명하지 말라며 그들을 비웃고 조롱한다. 어떤 남자는 여자의 앞치마가 너무 길다고 투덜댄다. 어떤 여자는 왜 그리 못해요? 일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난 텔레비전에서 냐며 그들을 고발하겠다고 다짐한다. 순간 내가 출연자인지 관찰자인지 알 수가 없다. 제대로 하려면 탯줄을 잘라야 한다고 누군가 알려준다. 여기저기서 가위 소리가 들린다. 훗날 부정을 어슬렁거리며 꼭 구경을 할 때 자넨 환자야. 그가 말했다. 환경원예학과 온 실력 100곳이 하나인데 그것도 중환자야. 작년엔 배 바둑이 앵두가 많이 열렸었다. 장가가기 힘들 게야. 늦게 핀 자목면이 희미하게 웃었다. 어머니와 연애 중이야. 온실 내부는 뿌옇게 보였다. 예, 이 시의 제목은 가히소리죠. 가히소리인데 1년은 역시 꿈입니다. 이 또 좀 재미난 꿈인데요. 텔레비전에서 연인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을 방영 중입니다. 요즘도 이런 프로가 있을 텐데 예전에는 이 짝짓기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출연진들하고 남성 출연진들이 뭐 이런 게임도 하고 저런 게임도 하고 뭐 대화도 나누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서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성을 한 명씩 선택하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화살표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시를 하면 서로 통하면 그 사람들은 커플이 되고 서로 어긋나면 뭐 실패하고 뭐 이런 좀 원초적인 게임인데 원초적인 프로그램인데 요즘도 있나요? 이런 프로그램이?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 무슨 짝이든 뭐 이렇게 뭐 오랫동안 같이 그죠?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짝짓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꿈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고 물고기들이 나타나서 잠옷을 입고 교미를 한다. 꿈이니까 이게 가능하겠죠. 다 그냥 환상적인 장면이죠. 그런데 환상이라 해서 그냥 무시할 게 아니고 그 환상을 통해서 무의식이, 그죠? 무의식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린다. 결합이 잘 안 되는 커플이 있다. 그 이유를 밝혀야 하는데 그들은 변명만 한다. 사회자는 변명하지 말라며 그들을 비웃고 조롱한다. 어떤 남자는 여자의 앞치마가 너무 길다고 투덜대고 왜 그리 못해요? 체위를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좀 이 실제 TV 프로그램에서는 있을 수 없는 더 그죠? 노골적인 장면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짝짓기가 실제 그죠? 성교행위로 꿈에서는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등장한 게 아니라 물고기들이 등장해서 이제 교미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변형되어서 나타난 거죠. 난 텔레비전에서 저래도 되느냐며 그들을 고발해야겠다고 다짐한다. 이 순간 뭐예요? 꿈속에서 나는 주인공은 시청자가 된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겁니다. 텔레비 프로그램에서 그런 장면이 등장했다는 거죠.
순간 내가 출연자인지 관찰자인지 알 수 없다. 꿈에서는 그렇죠. 그죠? 꿈에서는 내가 객체가 되기도 하고 주체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텔레비에 출연한 사람인지 시청자인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꿈이니까. 제대로 하려면 탯줄을 잘라야 한다고 누가 알려준다. 여기저기서 가위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제목이 가위 소리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꿈의 마지막 장면이 중요한 주제를 알려준다. 탯줄을 자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어머니하고의 심리적 관계가 그죠? 고착되어 있으니까 그걸 탯줄을 자른다는 것은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겠죠. 이성과의 관계가 성립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정용의 이 시집 속에 우리가 맨 앞에 살펴본 것이 바로 이성과의 관계였죠. 이중적인 무의식이 있었잖아요. 이중적인 어떤 잠재의식이 한편으로는 이성과의 결합을 희망하지만 스스로 그 결합을 그죠? 차단하는 그런 이중적인 것이 앞에 작품 두 편의 작품에서 살펴봤는데 여기서 좀 더 그 원인이 이제 나타납니다. 원인이 뭐예요? 어머니하고의 심리적 그죠? 밀착이죠. 요거하고도 관련되는 얘기죠. 여기에 너무 밀착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요 관계가 어렵죠. 이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아버지하고의 관계만이 아니고 친아버지하고의 관계, 즉 남자하고의 관계만이 아니고 여성도 다 사회적 관계니까. 그죠? 이성과의 관계도 다 사회 속에서 언어를 통해서 그죠? 물론 이성과의 관계는 이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하고는 좀 다른 더 밀접한 그죠? 심리적 관계죠. 이성과의 관계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여기서 탯줄이 안 잘렸으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좀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고 돌아서 여기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는데 왜 이성과의 관계에서 이중적 심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 원인은 어머니하고의 이 밀착된 관계다. 심리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다 모든 게 심리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연을 보겠습니다. 봄날 이연에는 또 하나의 얘기가 등장해요. 교정을 어슬렁거리며 꽃 구경을 할 때 자넨 환자야. 그가 말했다. 그는 누굴까요? 그는 누굴까? 누가 읽었죠 아까? 누굴까? 아까 읽으면서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교정을 어슬렁거리며 꽃 구경을 하는 것은 물론 나겠죠. 이건 현실의 얘기입니다. 꿈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넨 환자야 이렇게 말했어요. 환경원예학과 온실 옆 백꽃이 환한데 그것도 중환자야. 또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가 누굴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꿈에서는 탯줄을 잘라야 한다고 알려준 사람이. 꿈에서 누군가 알려준 이 사람. 이 사람하고 관련되겠죠. 만약에 꿈과 관련한다면 이 현실의 얘기를. 그럼 그 사람 꿈속에 그 사람이 누굴까? 텔레비전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회자. 생각합니다. 그건 여러 가지 짐작 중에 하나겠죠. 조금 더 좋은 대답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죠? 사실은 알 수 없어. 이게 누군지 알 수 없어. 알 수 없는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어. 조금 더 그죠? 밀접하게 한 걸음 더 나가 보면 이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이 사람은 외부의 사람일 수도 있고 내부의 다른 또 다른 자아일 수도 있죠. 그죠? 일단은 알 수 없는 것이 가장 정직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에서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외부에서 누군가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죠? 내부의 또 다른 자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심리가 작동하니까. 그죠? 그래서 시에서는 반드시 모든 게 다 명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했지만 거기에는 정확한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얘기한 것도 다 충분히 타당한 대답입니다.
그것도 중환자야 이랬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것도 이 이연도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꽃 구경을 하거든요. 그죠? 꽃 구경하고 백꽃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앵두가 등장하죠. 자목년까지 등장하죠. 그죠? 이것도 뭔가 관련이 있어요. 이 꽃들은 다 뭐와 관련될까요? 이건 현실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 중에 꿈속에서 꽃이 등장했던 것이 있죠. 그건 이성을 의미하죠. 그죠? 여기서도 꽃 구경, 백꽃, 앵두, 자목년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이성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성을 이렇게 저렇게 그죠? 탐색해 보는데 그때마다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넨 환자야. 그것도 중환자야. 장가가기 힘들 게야. 어머니와 연애 중이야. 마지막에 최종 비밀을 알려주죠. 어머니하고의 이 연민과 애착이 아까 얘기했죠? 어머니에 대해서는 정오도 있지만 연민도 있는데 이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애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연애가 어렵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꿈에서는 그죠? 짝짓기가 잘 안 되는 이 물고기들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이제 이 시분석을 시작할 때 왜 이성과의 결합이 안 되느냐에서 시작했는데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이런 이유를 원인을 찾아본 것입니다. 이 작품은 어머니에 대한 애정 교차 요 단어를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어떻게 적혀 있어요? 정확하게 한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사랑과 정오가 서로 엇갈린다. 요게 정확한데 그렇게 돼 있나요? 학생들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돼 있어요? 둘 다 있어요? 요걸로 통일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헷갈리는 게 있죠. 애정하고 애정이 우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그죠? 사랑과 정오고 이건 그냥 사랑이죠. 곧 교착은 서로 교차 상호 엇갈리는 거. 애정과 그죠? A와 B가 상호 엇갈리는 거. 이게 교착이고 고착은 뭐예요? 딱 들러붙는 거.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단어니까 잘 요게 정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어떨 때는 요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요 단어는 그냥 엇갈리는 게 아니고 그죠? 이렇게 교차하는 게 아니고 교차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착이니까 이것도 들러붙는 거예요. 교차가 이렇게 들러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 거. 이게 교착입니다. 고착은 반드시 교차하는 게 아니지만 이게 들러붙는 것이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조금씩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 작품은 어머니에 대한 애정 교착이 연인, 즉 여성과의 관계 설정을 가로막는 직접적인 심리적 동인이다. 그걸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둘째 단락. 후반부의 시적 진술은 이를 더 극적인 대화처로 제시한다. 환자, 중환자, 장가가기 힘들 게야. 어머니와 연애 중이야. 라고 누군가 말해주고 있죠. 그라는 사람이 말해주고 있는데 이게 약간 정청적이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조금씩 더 그저 정체를 비밀을 드러내는 식으로 얘기가 전개되죠. 여기도 어머니에 대한 애정 교착이다.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건 어머니에 대한 애정 고착이라고 해. 이게 더 맞겠죠? 그죠? 이게 더 맞겠죠? 조금 헷갈리는데 우리 학생들 잘 분간해 보세요. 왜 이 단어가 더 맞는지 그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그는 시적 자아 내부의 또 다른 자아라고 나는 해석했습니다.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해요. 아까 우리 학생처럼 그 꿈에 나오는 사회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틀린 해석이 아니겠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꽃의 이미지가 계속 등장하는 것도 여성을 상징한, 즉 이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400쪽으로 가서 다섯째 줄.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요약합니다.
김점용 시에 나타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아버지에 대한 정오와 살해 욕망을 가진 점에서 일반적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유사하지만 다 설명한 거예요. 아까 다 설명했어요. 그죠? 이 그림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머니에 대한 정오와 연민, 탈출 의지와 의존심이 교차한다는 점에서. 자, 어머니에 대해서 잘 보세요. 우선 정오도 있지만 연민도 있다 그랬죠. 그죠? 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벗어나고 싶었다고 얘기했다가 이제는 뭐예요? 너무 심리적으로 어머니한테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여성하고의 연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상반된 심리가 같이 공존하죠. 잘 보세요. 탈출 의지와 의존심이 교차한다는 점에서 더 복잡한 양상을 띈다. 자, 이해가 되죠? 이 그림을 딱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부정에 어머니에 대한 부정까지 결합되면 아까 얘기했죠. 이 경우는 가장 이 세상에 대한 불만과 정오심이 강한 심리가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시에서 이상한 내력이라는 작품을 보면 문중 계모임의 유판을 얻고 키키한 족보를 뜯어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싶었다. 그러니까 족보를 부정하는 거죠. 그죠? 그죠? 아버지와 어머니 이 양쪽을 다 부정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데, 그 다음 보세요. 가족과 혈통으로부터의 탈출 욕망이 나타난다. 그 다음 조상부터 내 뼈가루까지 다 태우고 싶다. 나의 기원이란 바람과 햇살과 물과 먼지가 아닐까. 그러니까 조상을 부정하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혈육을 부정하게 됩니다. 나는 바람으로부터 태어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정도 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이게 허무한 심리 상태가 되죠. 어찌 보면 자유로운 것이기도 하고, 그죠? 자유의 정신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그죠? 조상으로부터 이게 구속되기 싫어서, 그죠? 나는 단독자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자유의 정신이기도 하고 자기 부정이기도 하고, 그죠? 허무주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시인은 가끔 내 목에 면독할 유혹을 느끼는 건 나조차 진부해졌다는 것. 에서 보듯 부친 사례와 모친 사례의 욕망을 통과하여 자기 사례의 충동까지도 보여주게 된다. 근데 계속 이 우려심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이제 이런 시를 읽으면서 야,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 천인공노한 이 발칙한 시인이 있나, 이런 상상력이 있나, 이 나쁜 상상력이야. 이렇게 도덕적으로, 그죠? 너무 우리가 이게 일상적인 도덕적 관점에서 문학 작품을, 그죠? 평가하거나 이해하면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전체적으로 우리 관습과 질서에 대한 부정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새로운 자유 혹은 뭐 모험, 그런 것과 관련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이제 시를 보면서 너는 애비 애미도 없어? 뭐 이렇게 욕하면 조금 그건 핀트가 어긋나는 거죠. 문학 작품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어머니로부터 탈출하겠다는 의지와 정서적 심리적으로 의존하려는 이율배반적 양상은 어디서 기인하는 것일까? 왜 어머니한테는 이렇게 이중적인 감정, 이중적인 심리 상태가 작용하고 있을까? 자, 또 이제 멜라니 크라인의 이 이론을 약간 참고합니다. 오이디푸스 문제에 대한 클라인의 개념에서는 어머니에게 부여된 자리가 중심이다. 아까 얘기했죠. 멜라니 크라인이 여성 정신분석가이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중심으로 정신분석을 시도한 사람입니다. 프로이트 락강은 아들의 입장에서 주로 했다면, 어머니에게 결여된 것은 아이가 어머니에게서 빼앗은 젖가슴 아버지에 낳은 건 자기의 똥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어머니에게 돌려줘야 거세된 어머니를 고칠 수 있다. 여기에는 정오와 보상, 선망과 감사가 이미 배태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누구나 경험하는 일종의 심리적 상황이다. 왜 이중적이냐, 어머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멜라니 크라인의 정신분석은 프로이트가 가지고 있는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을 좀 더 섬세하게 설명하는 것이죠. 이거 좀 도식적이라면, 그죠? 멜라니 크라인이라는 사람은 이걸 좀 더 복잡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이중성이 왜 나타나느냐? 여기에는 정오와 보상, 선망과 감사가 이미 배태되어 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대부분 유년기 체험에서 기인한다. 꿈의 출조 중,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설명이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꿈의 출처 중 중요한 것은 어린 시절의 삶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어요? 김정용 시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무의식을 우리가 탐색하기 위해서 관계 위주로 첫 번째는 이성과의 관계, 그죠? 그 다음에 우인이, 그죠? 조카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아버지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어머니하고 관계. 이렇게 해서 쭉 살펴봤는데, 맨 먼저 공부한 것은 최근에 일어난 일부터, 그죠? 관계 이전에는 가장 최근의 일부터 시작했죠. 그런데 꿈에 나타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과거에, 그죠? 꿈속에 자는 어린 시절의 삶이 꿈에 많이 등장한다. 과거가 또 중요하죠. 왜? 과거의 어떤 경험이 현재까지 무의식으로 남아서 나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또 정신분석학 혹은 꿈 이론의 중요한 요소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 특히 어린 시절에 나한테 무의식에 남아있는 것, 이게 사라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내 의식은 잊어버렸는데 무의식은 그걸 잊지 않고 있어서 나는 자각을 할 수 없지만 그게 현재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뭘 찾아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다각도로 지금 탐색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이 나타나는 작품들을 이제 찾아본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목요일까지 이 진도를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오늘 여기까지 해도 목요일 날 충분히 진도를 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